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니고 불화살이 떨어집니다. 무려 1억개의 불화살이. 흥미로운 게임들이 가득했던 아리스 인 보더랜드 시즌3의 등장 게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즌3의 첫 번째 게임은 할머니 뽑기란 게임이었습니다. 이름부터 개무서운데요. 임사 체험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해버리는 사람들이 불쌍한 게임이었습니다. 룰은 단순합니다. 순서대로 옆 사람의 카드 중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 되는데요. 이때 숫자나 문자가 같은 한 쌍의 카드는 버리면 되고 마지막까지 조커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단 조커를 들고 있는 누군가가 조커를 빼앗기면 그대로 탈락합니다. 이 룰을 설명하는 도중에 임사체험이 아니라 저세상 체험 바로 한 분 하러 가시고요. 깜짝 놀란 이름 모를 누나 한 분도 그대로 가버리십니다. 게임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신이 가진 카드가 자연스럽게 줄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숫자나 문자가 같은 한 쌍의 카드는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즉 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각자가 갖고 있는 카드의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이 생존할 확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죠. 운이 많이 따라줘야 하는 구조로 보이는데 어찌되었든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턴은 진행되면서 하나둘 사요나라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사후세계 환장행님과 셀러리맨 행님 둘만이 남습니다. 환장행님은 카드 2개만 남은 상황에서 심리전을 겁니다. 일부러 조커를 뽑기 좋게 만들어 놓아서 상대의 혼란을 유도하면서 말이죠. 상대는 이것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환장행님이 보더랜드에 입국합니다. 이번 게임은 시즌3의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드 게임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물별 숨막히는 심리전이 조금은 펼쳐질 줄 알았으나 이에 대한 묘사보다는 스킵이 좀 많았어서 앞으로의 게임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첫 단추로서의 역할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의 심리전이 그래도 재밌긴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주연급 인물이었기에 이 인물이 절대 탈락하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아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몰입도도 조금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서사 진행상에서 환장행님이 보더랜드에 어떻게 입국하게 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3에서의 보더랜드 세계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의문점이 생기는 그런 역할로서는 충분히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리스가 다시 한번 보더랜드에 입국하고 나서 치른 첫 번째 게임이죠. 신사 같은 곳에서 축제하는 느낌의 그런 장소였는데요. 이 게임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작 만화의 첫 게임이었습니다. 예고편 분석에서 언급했었죠. 운세 뽑기란 게임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클로버 3의 난이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난이도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대길이라고 불리는 가장 좋은 것부터 대흉이라고 불리는 가장 나쁜 운세까지 있는데요. 역시나 대흉이 걸리면 좆되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딱 보면 뽑기 운이 중요한 게임으로 보이죠. 대기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근데 그 문제라는 것이 어떤 분야든지 가리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다만 반드시 숫자가 답이 되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틀린 오차만큼 불화살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여튼 첫 스타트는 취하신 아재행님이 대기를 뽑으면서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문제도 없으니 개꿀이었죠. 문제는 다음부터 시작되는데요. 도대체가 무슨 패션인지 모를 정체불명의 누나 한 분이 그래도 운 좋게 기를 뽑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가 적혀 있는데 암산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죠. 저는 못 풀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고 학창시절 수학 좀 했다 하시는 분들 우르르 몰려나와 각자의 답을 외쳐보는데요. 우리 망패션 누나는 버스 한번 타보시겠다고 나온 답들 중에 하나 외쳐보지만 결국 오차만큼의 불화살 중 하나에 맞고 사요나라 치십니다. 이때부터 이 게임이 틀리면 쟈되는 게임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반드시 맞추거나 최대한 답에 근접한 숫자를 외쳐야 그나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전해지고 최선을 다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 문제를 풀려 하지만 역시나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죠. 문제가 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답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죠. 가령 예를 들면 우유 1리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의 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나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이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하는 문제 등 말이죠. 일반인이 이런 걸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탈락하고 이윽고 주인공 백수행님의 뽑기 차례가 되는데요. 역시나 보란듯이
さなかなかだな 문제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지구의 인구는 몇 억 명인지 맞추면 되죠. 정답을 맞추지 못한다면 화살이 최소 1억 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죽는 건 당연지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화살 1억 개든 10억 개든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즉 무조건 정답을 맞춰야 했지만 79億正解は80億人です。 그러나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기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게임의 공략을 강구해내죠. 운세에 적힌 방위 기륭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각 운세에 적힌 방위에서 화살이 날아온다는 것을 눈치채고 대기를 찾지만 그렇지만 북서쪽 한 군데가 빠졌다는 것을 빠르게 눈치채고 모두 그곳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우물 안에 들어감으로써 게임을 통과할 수 있었죠. 하늘에서는 거의 불태풍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게임은 원작 만화 속 클로버 3의 난이도를 가진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게임은 역시나 강렬한 인상을 줘야 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게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3에서는 난이도와 게임 유형이 정해진 트럼프 시스템과 달리 조커라는 특수 카드 게임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커 게임 중 하나로서 참 괜찮은 게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게임 유형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게임은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피지컬도 필요하기에 스페이드 유형도 포함되어 있으며 문제를 맞추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지식도 필요하기에 다이아몬드 유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시나 일반인이 풀기엔 다소 어려운 문제였지만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불화살이 날아오는 방향과 방위표를 활용해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 게임의 결정적인 공략이기 때문에 뇌지컬이 반드시 필요한 게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를 서로 머리 맞대고 푸는 것과 더불어 부상 입은 동료를 치료해주는 장면이나 모두가 우물 위 돌을 협력해서 들어올리는 장면들을 통해 협력전, 즉 클로버 유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트 유형은 빠졌지만 이런 점들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조커 게임이 기존 트럼프 카드의 모든 유형을 어느 정도 많이 포함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의 게임이 꽤 흥미로울 것이란 작품의 스타트를 잘 잡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참가자가 참 많은 게임이었습니다. 좀비 사냥이란 게임이었죠. 작품의 런닝타임 중 꽤 많은 비중을 담당했던 게임이니만큼 룰도 그리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하면 20라운드의 턴 동안 카드 게임을 진행하는데 모든 라운드가 끝났을 때 인간과 좀비 중 인원이 더 많은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게임에는 특수 카드 3가지가 있습니다. 좀비 카드, 샷건 카드, 백신 카드죠. 좀비 카드는 불쌍하게도 처음부터 좀비로 시작하는 4명에게 전달됩니다. 이 게임 속 팀이 4개 팀인데 각 팀 인원 중 1명이 좀비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카드 게임에서 좀비가 이 카드를 내면 상대를 좀비로 감염시킬 수 있으며 상대도 좀비 카드를 받게 됩니다. 즉 좀비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걸 말해주기 전까진 모르지만요. 샷건 카드는 좀비를 죽일 수 있으며 모두에게 부여됩니다. 물론 이 카드로 인간은 죽일 수 없습니다. 백신 카드는 역시나 좀비를 치료하여 인간으로 되돌리는 카드입니다. 몇 장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랜덤이죠. 카드 게임은 그냥 아무나랑 해도 되는데 카드의 숫자 합이 상대보다 높으면 승리합니다. 이때 패자는 카드 한 장을 빼앗기고요. 좀비 카드는 무조건 이기는 카드가 됩니다. 처음에 주어진 7장의 카드를 모두 잃으면 역시나 탈락입니다. 전반의 룰은 대충 이런데요. 딱 보면 모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게임처럼 보입니다. 4명의 좀비가 저 좀비입니다 한 다음에 백신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게임을 진행한 뒤 모두 인간으로 되돌리면 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백신 카드가 4개 이상이 되는지도 당연히 모르고 무엇보다 사람이 역시나 그리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숨이 걸린 게임에서 자신을 좀비라고 처음부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샷건마저 비명 행사하기 싫을 테니까요. 즉 이번 게임은 역시나 모든 유형의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트 게임, 즉 배신과 배신이 난무하게 될 그런 성향으로서의 색깔이 짙어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초반은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작중 묘사에 한해서는요. 근데 이때 웬 아키하바라 누나가 등장해서는 초를 칩니다. 갑자기 바리케이트를 치자고 하죠. 뭔 말인지 간단히 설명하면 백신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척 한 후 팀을 결성해서 이기자입니다. 다 치료할 수 있는 척하고
좀비들은 인간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자 뭐 대충 이런 전략인데, 이런 죽음의 게임 속에서 약속이란 건 깨지기 마련이기에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 생각했지만 이게 먹혀서 다른 팀들에게 영업 뛰러 다니죠. 이게 초반에는 먹히다가 이 바가지 찐따가 또 한 번 초를 치죠. 살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그냥 좀비들을 죽이자로 노선 변경을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발 없이 그러자 해버리시고 말죠. 역시 와노쿠니 일본, 즉 시청자들의 예상대로 하트게임의 성향이 크게 부각되며 배신이 난무하게 되는 게임으로 변질돼 버리고요. 좀비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대를 감염시키려 들고, 인간들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좀비를 죽이려 듭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 아키하바라 누나는 이 상황에서 ゲームらしくなってきたじゃん。 닥쳐 이 병신 새끼야. 몇 명이 인간이고 몇 명이 좀비인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백신을 활용한 평화책은 역시나 묵사발이 나버리고요. 상황은 파국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좀비였던 아리스가 운세 뽑기 게임 때 같이 게임했던 친구들을 설득하여 모두 좀비로 만들어버리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몰래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성공하여 결국은 좀비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게임도 조커 게임의 한 게임이었던 만큼 모든 유형의 게임을 하나의 게임에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분량을 많이 잡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왜 이 인물들이 이리 손쉽게 뭔가에 동의하고 그것에 따르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전 보더랜드에 갔다 온 사람들이기에 꽤나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말이죠. 즉 갈등과 게임의 전개 요소가 한두 인물에 의해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휙휙 바뀌어버리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에 아리스의 작전이 너무 손쉽게 먹히는 것처럼 보여 극중 긴장감도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게임 전반의 설계는 굉장히 흥미롭게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 카드 게임이면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은근히 도망다니는 피지컬도 필요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여 유리한 지점에 올라서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 뇌지컬은 당연히 필요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하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등 조커 게임은 역시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게임이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기 때문에 매우 잘 만든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비 사냥 게임까지 다뤘습니다. 이어지는 게임들은 추후 다루겠습니다. 게임 컨셉들과 참신함은 분명 살아있었으나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던 이번 게임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의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살려주십시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